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자 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 출생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를 제주도에서 나왔습니다. 오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도에 한국해양대학에 입교해서, 한국해양대학은 전원 ROTC 제도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군 장교로 임관하든가 아니면 이제 상선에서 상선 사관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해군 장교로 임관해서 현역으로 해군 제2함대에서 참수리호를 타고 연평해전에 나왔던 그 선박입니다. 그 함정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근무를 했고, 참수를 타고 근무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서 NLL을 넘어서 북한 해역으로 가는 바람에 해군 함정, 그때 당시에 탔던 함정을 이용해서 NLL을 넘어서 그 어선을 구조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치열하게 NLL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한 뒤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2000년도 제4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를 한 뒤에 2001년 2년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도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 거기에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그래서 미국법 석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뭐 영어가 유창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고 이런 정도는 됩니다. 2016년도부터 제가 기독자유통일당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2021년까지는 제가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로 역임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지면서 두 당이 합당을 해서 제가 부대표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번 2022년 20대 대선에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앞으로 그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대선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른 체제로 가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가서 대한민국 헌정 체제 자체가 무너지느냐의 이 싸움이 이번 대선의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자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정치 철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묘하고 심오한 것 같은데, 저의 정치 철학은 다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4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의 4대 기둥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부분이 이 정치 철학 4가지로 할 수가 있겠는데, 다름 아니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생명을 살리는 정치,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정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살리는 정치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을 이번 대선의 이슈를 바로 체제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국가 안보의 유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 이 부분을 누려야 되는 게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안보 자체가 무너지면 나머지 부분은 지켜질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방을 튼튼히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세계 제2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제3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공이 대한민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을 지켜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제 정세에 이승만 대통령만큼이나 밝아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제2, 제3의 군사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이 거의 와해 직전에 이르러서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떠날까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평화선언 내지는 종전협정이라는 게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은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란 부분에서 바로 안보를 튼튼히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우선은 대한민국이 쿼드 체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4가지 국가 해가지고 쿼드인데 5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함으로써 쿼드 동맹체가 아니라 펜타 동맹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오커스 동맹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입을 해서 대중국 봉쇄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계속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삼불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 삼불 정책이 이거를 우리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야 되고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사드 마찬가지로 사드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가 도입해서 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국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제2, 제3의 군사력을 가진 중공과 러시아를 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직접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원자, 핵무기를 우리가 NPT 탈퇴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대칭 전력으로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 잠수함, 그리고 핵 항공모함, 그리고 이지스함, 해군 전력과 그리고 이제 공군 전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F-15EX 전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E-2D, 그 다음에 한국 해병대 항공 전력을 확보해서 중국까지 여차하면 배로 함정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항공 전력을 통해서 강습 상륙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해군 기지를 우리가 미 해군 기지, 공군 기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미 항모 전단과 공군 전력을 유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자체 국방력 확보. 그 중에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저기 보면 군복무 양성평등 실현이 있는데 군 가산점도 부활하고 군복무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총 들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양식적 병역 거부자들 나 총 들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대에서 총 들지 않고 핵소고지 전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죠? 총 안 들고도 전투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들,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군대에서 다른 일들, 군복을 입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군복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여성들도 얼마든지 군복무할 기회를 주고 군 가산점 3점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18개월 추가해서 36개월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월 200만 원씩 보전해준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현역병 자원은 언제나 1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중공이라든가 러시아 군이 개입했을 때 미군이 오기까지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군복무 양성평등 실현하는 것까지 제가 국가의 역할 중에서 국가 안보 튼튼히 해서 국민에게 현재 보장되고 있는 자유 지켜낸다는 게 국가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남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남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할 수가 있겠고, 이걸 또 다른 언어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인정하는 세력과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이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갈등이 아니라 종전까지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들이 국민들을 세뇌시켜 놨습니다. 세뇌시키면서 이거를 금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교묘하게 세뇌를 시켜놨는데, 교육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추가하면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다운 자유가 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을 되찾은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헌정체제를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때법을 통한 떼쓰기에 무너지지 않는 엄정한 법 집행이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집권을 하게 되면 때법을 통한 헌정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형제도가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김대중 정권 이후 사형제도 한 번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여적죄라든가 이적죄를 행한 자들이, 그리고 간첩죄를 행한 자들이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얼마 없으면 자기들은 정권만 바뀌면 풀려난다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완전히 거스르는 행위를 대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은 사형제도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 기존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그리고 헌정체제에 어긋나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국가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규정된 사형죄에 해당돼서 현재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일시적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일시 집행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용납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 남 갈등의 여지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법 체제 자체가 무너지면 이 세계는 약육강식이 세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아예 막는 방법이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남남 갈등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세뇌다든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걸 용납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관이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해당 시도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장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걸 맡고 있었고, 노정희 대법관은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코드 인사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조혜주 위원장이 가야 될 자리는 야당 몫이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그 다음 이번에 이승택이라는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을 집어넣겠다. 야당 몫을 왜 여당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정희 우리법 연구회 대법관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사람의 의도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제 전략에 있어서도 그 상대 국가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전략에서는 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당 몫을 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과 관련된 거는 현재 사전선거제도 그리고 개표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선거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그리고 개표기를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의 얘기나 청와대의 얘기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똘똘 단합하여 조혜주 선관위 위원을 거절했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겠다는 얘기가 꼭 같습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에서 나는 절대 주인의 생선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 사전선거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개표기를 쓰더라도 수개표로 모든 것을 현장에서 공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은 선거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쇄기로 관리관의 직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가름할 수 있도록 선관위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도 법에 위반된 건데 이걸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이 사전선거제도 이번 안 하겠다. 왜? 거기에 보면 중앙선관위 규칙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인쇄로 가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사전선거관리제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개표기 안 하겠다. 수개표로 하겠다고 이번 선언하지 않는 이상 성명서 발표는 공연불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조선모사 같은 이런 발언밖에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 공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의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일자리 확대, 누가 확대합니까? 정부 주도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정부 주도의 청년 일자리 확대는 대학에서 남아서 칠판 지우기, 낙엽 쓸기, 우리 어르신들한테 휴지 줍기 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아닌 겁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사업을 이 전염병 하나로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먹거리, 우리 정책위원장이랑 식사하러 갔는데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으면 들어가서 둘이 식사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락 시켜 먹든가 편의점 가서. 이거 가장 작은 자영업자들의 자유마저 뺏어버리고, 한쪽은 확대되고 한쪽은 축소된다고 하는데, 대기업 마찬가지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 여기서 잘 나가는 회사 몇 개 되겠습니까?
일부만 잘 나가요. 일부만. 이 업체에서 정부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대기업들 몇 개 있습니까?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대기업이라서 정부 규제를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20조를 투자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면 삼성전자 혼자 갑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와.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납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타파할 것은 어떻게 해요? 규제 철폐하면, 국가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기업들은요 수요를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우리 법인세는 최대 세율이 27.5%입니다.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은 22.9%입니다. 선진국보다 대한민국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세금 덜 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22.9%보다 더 낮춘, 우리는 19%로 아예 이하로 낮춰버릴 겁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법인세는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 어떻게 해요? 탈세하는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정당하게 19%만 내고, 그리고 열심히 벌고, 이익은 이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되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중대형 기업으로 성장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30개만 늘어나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침체하라고 요청해도 안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이미 입도선매 되는 사회가 돼요. 대학 안 가. 왜? 이미 그때 사람이 모자라서 기업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대학 4학년 되면 어디 써야 될지 이미 입도선매 돼서 기업들이 다 두세 군데 취직이 돼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야 되는 세상이 나오면 경기 침체 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세금 정책,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만 해도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환경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 정책으로 원전을 서유럽 국가들은 포함시켰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원전의 탄소 배출량은 풍력 발전의 5분의 1, 태양광의 20분의 1 탄소를 배출합니다. 태양광보다 우리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월등하게 적다고 한다면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것은 원전 정책을 더 조성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우디 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에너지 장관과 여러 장관들을 동행해서 포럼을 하는 자리에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뒤로 와서 털썩 그냥 주저앉고 대통령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사우디에 방문했는데 일개 장관이 지각을 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와서 옆에 그냥 있든지 말든지 앉아서 행사 진행 중에 핸드폰 하고. 대한민국 국격이 이 정도 수준인데 왜요? 그 에너지 장관이 대한민국의 원전을 채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갑지위에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원전을 돌아다니면서 APR 1400이라는 대한민국 중소형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전은 다 파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원전을 대한민국에서는 파기하고 외국에서는 팔려고 하는가?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전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안보와 관련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중동의 다른 이웃 나라들과 수차례 전쟁을 수행했죠.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동 여러 개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디모나 사막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놨더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은 핵으로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마자 중동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 능력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핵무기 제조 능력이 이미 있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안 가진 나라와의 관계는 싸우다가 죽든지 미리 항복하든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핵무기를 가진 북한 그리고 중공에 저자세로 들어가게 하는 굴종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환경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정책의 어젠다는 좌파들의 어젠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환경을 생각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을 진실로 생각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정책에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혁명당은 원자력 발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대한민국의 중소형 원자로 정책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상 지금 거의 소멸해가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 협력 업체들까지 다 살려내는 정책을 취하고, 그리고 원자력 관련한 핵무기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평등, 공정, 실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요. 평등은 불공평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Equal is unfair.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평등을 우리가 개념 설정을 할 때 결과의 평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불공정한 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자유와 평등과 공정은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자유, 평등, 공정과 전혀 다른 개념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교육정책을 통해서 지금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권리만 누리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걸 안 가르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유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청장년들에게 지금까지 교육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내가 그 자유를 누린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세뇌된 국민들의 요 생각을 다시금 바꿔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평등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그에 따른 인권 조례들에 있어서 이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과 일하지 않은 당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가보면 기가 찹니다. 성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하고 아무리 공부를 전혀 안 한 학생하고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성적에 따른 차별금지가 됩니다. 뭐하러 그럼 공부합니까?
성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지방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지방의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성적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지. 성적 차별금지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쨌든 성적에 따른 차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수능시험 많이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는 좋은 대학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대학을 가야 되나요? 성적에 따른 차별이에요. 우리가 평등은 수능시험 공부할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게 이게 평등인 거예요. 기회의 균등이 평등인데 결과의 평등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S대 나왔습니다. 삼천교육대 말고. 자, 어쨌든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많이 하려면 사법시험을 통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순위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요즘은 법원에 가면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 판사 아닌 일반 직원들이요, 나도 사법시험 공부했었다고, 직급만 저게 판사지 나랑 평등하다고. 평등합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속실에 있는 직원하고 평등합니까? 평등해요? 평등 안 해요. 대통령이 될 기회를 평등하게 주었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명령을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 공무원들은 공무원 직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등하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평등하죠. 그러나 직책과 직위에 따른 그 기회들은 공정하게 주어졌지만 된 뒤에 다른 문제,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획득한 자리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진짜 평등이요, 그게 공정한 사회인 겁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 부자 되세요 얘기를 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부자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부자가 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후보님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강제 전염병 예방 주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이 약속을 내걸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세금 문제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상속세, 증여세를 부자들만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일해서 아파트 한 채를 얻었는데 이게 10억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은 내가 죽을 때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반이 국가가 가져가요. 아니 평생 내 아파트 살 동안 국가가 나한테 기여한 게 뭐 있어요? 소득세 꼬박꼬박 받아갔지, 매달 뜯어가지. 근데 왜 자녀한테 줄 때 자기들이 뜯어가요? 상속세, 증여세를 완벽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콘돔을 가장 잘 만들어서 가장 질 좋은 콘돔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상속세를 못 내서 그 유족들이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니까 제3자가 와서 저 기업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들은 오래된 기업들이 그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기업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LG, SK 제2세들이 하잖아요. 대우는 왜 망했습니까?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왜? 전문 경영인이 와서, 전문 경영인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주인만 하겠습니까? 종들입니다. 종들이니까 회계를 어떻게 해요? 엉망으로 해서 분식 회계를 해서 가져가 버리면 도둑질을 해서 그 회사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현대, 삼성, LG, SK 같은 거대한 기업들 2세들이 전문 경영인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2세가 더 발전시키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30개가 대한민국에 생기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상속 증여세 폐지시키면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고, 개인들은 자영업을 통해서 중소기업까지 대기업까지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소득세는 어떻습니까? 법인세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소득세는 45%입니다. 최고세율이. 개인 사업자들은요, 소득을 벌면 10억 넘으면 45% 내요. 100억 벌면 어떻게 해요? 50억 국가가 가져가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10억 안 버는 걸로 처리를 하고 10억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탈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20%로 고정 단일세율로 정리해버리게 되면 열심히 일하고 20%만 내고 당당하게 세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익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0% 개인소득세 단일세율을 정하면 누구나 국가에 대해서 2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소득의 20% 냈다. 당당하게.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열심히 일한 당신 누려라라는 사회가 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강제 전염병 예방 주사로부터의 자유. 아니, 내가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든지 안 맞든지 건강권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전염병으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네. 격리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저기 서북병원이라는 병원에 가봤더니 저랑 입원한 두 분이 2차까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이었습니까? 네. 안동 지역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31명 중에서 몇 달 전입니다. 31명이 걸렸는데 29명이 백신 2차 이상을 맞았습니다. 2명만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걸렸고 31명 중 29명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28명은 2차까지 맞았고 29명, 1명은 3차까지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강제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퇴원했고요. 하얀 고무신 신은 사람들은 저보다 늦게 퇴원을 했습니다. 결국 강제 예방주사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을 망치고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전염병 주사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나도 마음껏 돌아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원래 사찰은 누구에게 사찰을 부여해야 됩니까? 이거는 스님들한테 줘야 되는 게 사찰이에요. 스님들한테 사찰을 줘야지. 야당 지도자, 저 같은 경우 통신 감청 다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정치위원장 다 통신 감청을 다 당했습니다. 우리 당에 관련돼서 사랑제일교회 당원들이 많은데 사랑제일교회 헌금한 사람 전부 다 종로경찰서가 조사하고. 아니, 사찰은 스님들한테 줘야지 왜 야당이라든가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 사찰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감시 통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공공연히 공수처를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감시하는 사회가 됐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무슨 범죄 혐의자입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범죄형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학에서 이렇게 하는, 제가 범죄형으로 생겼습니까? 아유, 참 창조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얼굴을 범죄형으로 보고 이렇게 사찰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사찰을 사절합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 모두 감시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사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게 공산 독재 체제의 특징이 감시 사회입니다. 5명 이상, 아니 식당에 갈 때 왜 5명 이상, 6명째부터는 안 되고 4명까지는 됩니까? 6명부터는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5명까지는 코로나가 멈춥니까? 그리고 9시 넘으면 코로나가 창궐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공산 독재지. 비과학적, 비의학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를 이미 재미를 붙였어요. 아, 생명이 위험해. 이 오미크론이 나왔어. 근데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종전의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왜 통제를 해요? 이게 바로 공산 감시 독재 체제의 특징을 현재 정부가 갖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공산 이 독재로부터 반드시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안보 정책 하면 현재 이제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이라는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군대가 운영되면서 주적이 없는 군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북한을 반드시 국방백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적 외에 이 대한민국 주적으로 삼아야 될 준적국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습니다. 준주적, 바로 준공입니다. 준공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핵심은 두 국가입니다. 북한, 이번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5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UN 제재 위반인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유감이다, 조금 유감이다, 조금 더 유감이다, 유감이다, 조금 더 유감이다. 유감이라고 할 게 아니라 탄도탄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 우리는 요격 실험을 하겠다. 예. 발사하는 징후가 보이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북한 미사일 떨어지는 지점에 요격할 수 있는 요격 훈련을 같이 실시해 버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점 타격을 한다는, 사전에 원점 타격을 하는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인데, 너희들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점 타격과 함께 요격 실험을 동일하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개발 의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고요.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NPT 조약 10조에 따르면 우리가 주권 국가가 지역 국가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때는 NPT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10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조를 이용해서 NPT 탈퇴를 하고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을 해야지, 다른 무기 아무리 현무탄도미사일 효과가 뭐 현무포가 1킬로톤이라고 해요. 그러나 핵무기는 일반 화약의 4만 배입니다. 4만 배.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NPT 탈퇴를 통해서 핵무기로 북한과 중국을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 그 대선 후보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벌써 3차례에 걸쳐서 워커힐 호텔에서 우리 국민혁명당 대표 되시는 정광훈 대표님께서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금요일쯤에 나오고 토요일날 단일화를 위한 다시 한번 워커힐 호텔에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제가 첫 부분에 이번 대선의 이슈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현재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헌정 체제는 무너지고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은,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피로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이 요청은 국민들,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파의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어떤 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단일화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약에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말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는 있을 거니까 거기에 단일화에 최대한 협조를 저는 할 생각이고, 그러나 단일화에 협조를 안 하고 나서 대한민국 헌정 체제 자체가 무너지면 다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한 역적 죄인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역사의 오명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연대 그리고 연립정부 같은 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가 저희들 정책 중에 일부를 가져갔는데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미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차용해 갔습니다. 그리고 국군과 관련해서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군복무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18개월을 마친 이 병역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다시 18개월 연장할 때 200만 원을 주는 거였는데 일부만 베껴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200만 원 추가로 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처럼 정책적으로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 한미동맹, 요 세 가지인데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자유,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적 자유도 이 세 가지 자유에서 비롯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게끔 정책적 연대를 취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미사의 자유, 예불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마음껏 이제 이 나라에서 지켜진다고 한다면 정치적 자유 그 이하의 자유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옥죄고 있는 정책들,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유시장에 맡긴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다 재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업들은 공급을 확대해 줄 거고, 공급이 확대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최적의 가격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정책적으로도 연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은 명분이 없으면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에서 명분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님의 답변 감사합니다.